도입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혼자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웃고 울고 기쁨을 나누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혼자 맞이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였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결국은 혼자입니다. 그 사이의 모든 순간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깊은 밤 잠 못 이루며 고민할 때, 인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그 모든 순간의 최종 선택은 오롯이 나 자신의 몫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1인 가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40%가 넘는 수치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혼자 사는 것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혼자 산다는 것이 곧 외롭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삶은 고독할 수도 있고 평온하고 충만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혼자 사는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혼자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 첫 번째, 외로움과 곡은 다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혼자란 단어를 들으면 자동으로 외롭다는 감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공허함이고 고독은 나 자신과 깊이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김영희 씨, 가명 58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있고 저녁 식사를 혼자 차려 먹을 때마다 눈물이 났다고 하지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먼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라는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친구들을 만나도 집에 돌아오면 텅 빈 거실이 저를 맞이했고 TV를 켜놔도 그 소리가 더 공허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어느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다른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김 씨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서예 수업에 참여했고 저녁에는 스스로 요리한 음식으로 정성스럽게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한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상이 제게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나 자신과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외로움과 고독의 차이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며 허전함을 느끼는 것이지만 고독은 혼자 있음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 사는 삶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대부분 외로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환경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귀한 시간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혼자만의 시간이 주는 선물. 여러분, 혹시 언제 마지막으로 온전히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셨나요? 스마트폰도 내려놓고 아무 약속도 없이 그저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 말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출근길 지하철에서도 SNS를 훑어보고 점심시간에도 카톡 메시지에 답장을 보냅니다. 퇴근 후에도 각종 모임과 약속으로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갑니다. 부산에 사는 박민수 씨 52세는 평생을 이렇게 바쁘게 살아왔다고 합니다.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면서 매일 야근을 했고 주말에는 골프 모임, 동창회, 각종 경조사로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제 스케줄표를 보면 빈칸이 하나도 없었어요. 항상 누군가를 만나고 어딘가에 가야 하고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게 성공한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바쁜 것이 자랑이고 많은 사람을 아는 것이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3년 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당뇨 진단을 받은 후 박 씨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고 박 씨는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없이 살아오면서 정작 저 자신은 돌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박 씨는 의도적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오전 2시간은 무조건 혼자만의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아무 약속도 잡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뭘 해야 할지 몰라 어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차 그 시간이 주는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시간, 아무 생각 없이 한강변을 걷는 시간,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는 시간. 그 시간들이 제게는 선물 같았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온전한 나만의 시간. 그 시간을 통해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첫째, 내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목소리, 사회의 기대, 각종 소음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는 그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진정한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현재를 점검하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찰의 시간 없이는 우리는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셋째, 창의성을 키워줍니다. 많은 위대한 아이디어들이 혼자 있는 고요한 시간에 탄생했습니다. 끊임없는 자극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는 깊은 사고가 불가능합니다. 오직 고요 속에서만 새로운 생각이 싹 틀 수 있습니다. 넷째,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타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는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세 번째, 관계의 질이 양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SNS를 열면 수백, 수천 명의 친구 목록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진짜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힘들 때 전화 한 통으로 달려와 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인천에 사는 최지은 씨 가명 49세는 한때 인맥의 여왕으로 불렸습니다. 명함철에는 500장이 넘는 명함이 있었고 휴대폰에는 1000명이 넘는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매주 다양한 모임에 참석했고 각종 네트워킹 행사를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그때는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이 자랑이었어요. 어디를 가든 아는 사람이 있고 전화 한 통이면 뭐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제 가치를 증명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3년 전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최 씨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최 씨가 무너져 내릴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함께 슬퍼해준 사람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표면적인 관계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서로의 필요에 의해 만났던 관계, 이해관계로 얽힌 관계, 그저 시간 때우기 위한 관계들이었습니다. 그 이후 최 씨는 인간관계를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형식적인 모임은 과감히 거절했고 진정으로 소중한 몇 명의 사람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사람을 만나요. 하지만 그 만남이 예전보다 훨씬 의미 있고 행복합니다.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진정으로 나눌 수 있는 관계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사람이 몇 명이냐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을요.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진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는 평균 5명에서 1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 이상의 관계는 비상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수백 명의 얕은 관계보다 소수의 깊은 관계가 우리 삶에 훨씬 더 큰 의미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혼자 사는 삶이 외롭지 않으려면 역설적이게도 관계의 수를 줄이고 질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다 만날 필요도 없고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나를 아끼고 내가 아끼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혼자 사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행복하게 눈을 감기 위한 5가지 방법. 첫 번째 방법. 매일 감사일기를 쓰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감사한 일이 몇 가지나 있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 감사하기보다 없는 것에 불평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사는 이순자 할머니는 10년째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노트에 적습니다.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정말 막막했어요. 오늘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지?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억지로라도 3가지를 찾아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감사일기를 보면 대단한 일들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햇살이 참 따뜻했다. 슈퍼 주인 아저씨가 웃으며 인사해줬다. 저녁 식사가 맛있었다 같은 아주 사소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적다 보니 놀라운 변화가 생겼어요. 하루하루가 사실은 감사할 일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아픈 데 없이 걸을 수 있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하면서 이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평화롭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니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일들이 이제는 눈에 들어옵니다. 봄에 피는 꽃, 창밖으로 들리는 새소리, 이웃의 따뜻한 미소, 이런 것들이 제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행복도가 25% 높고 우울증 발생률은 30% 낮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면역력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입니다.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불평할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눈을 감기 위해서는 매일 감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루의 끝에서 오늘도 별일 없이 무사히 하루를 마쳤다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삶입니다. 두 번째 방법.
용서하는 법을 배우세요. 여러분, 혹시 지금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배신, 모욕이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고 오히려 곱아서 더 큰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밤마다 그 일을 떠올리며 분노하고 상대방을 원망하며 잠 못 이루는 날들이 반복됩니다. 광주에 사는 김철수 씨 63세는 20년 동안 동생을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 문제로 형제 간에 큰 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매일 동생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었어요. 어떻게 형제가 그럴 수 있나 싶어서 밤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동생 욕을 하고 다녔고 동생이 잘 되는 소식을 들으면 속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김 씨는 심한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김 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20년 동안 동생을 미워하면서 정작 고통받은 사람은 동생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다는 것을요. 동생은 잘 살고 있는데 저만 분노와 원망 속에서 건강을 잃고 있었던 거예요. 퇴원 후 김 씨는 용기를 내어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두 사람은 천천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김 씨는 동생을 용서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이 상대방을 위한 것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니더라고요. 용서는 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용서하고 나니 20년 동안 제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어요.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놓아주는 것입니다. 용서함으로써 우리는 과거의 포로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눈을 감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사람들을, 배신한 사람들을, 심지어 나 자신의 과거 실수까지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평화롭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기대된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오늘도 어떻게 하루를 보내지? 라는 막막함이 느껴지시나요? 많은 노년층이 은퇴 후 무력감에 빠집니다. 평생을 바쁘게 일하다가 갑자기 할 일이 없어지면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시간은 더디게 가고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전주에 사는 박영수 씨는 3년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교사로 일했던 박 씨에게 퇴직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좋았어요. 그동안 바빠서 못했던 여행도 다니고 늦잠도 자고 TV도 실컷 봤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나니까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이제 뭐하고 살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 씨는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 종일 TV만 보다가 잠들기를 반복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이야기할 거리가 없고 점점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아내의 권유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였어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나 학습이 느린 아이들을 일주일에 2번 가르치는 거였죠. 처음에는 내가 별로 도움이 되겠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첫 수업을 하고 나서 박 씨의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 글자를 읽을 때의 기쁨, 칭찬을 들었을 때의 환한 미소. 그 모든 것이 박 씨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습니다. 40년 동안 교사로 일했지만 그때만큼 보람을 느낀 적이 없었어요.
월급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아이들을 돕고 싶어서 하는 일이었거든요. 아이들이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함께 성장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박 씨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아이들을 만나는 그날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퇴직 후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다시 찾은 것입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무엇을 가르쳐 줄까? 아이들이 얼마나 자랐을까? 이런 생각들이 저를 설레게 만들어요.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우리 삶에 의미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일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일, 내 재능과 경험을 나누는 일, 이 모든 것이 의미 있는 일입니다. 행복하게 눈을 감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네 번째 방법, 건강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울산에 사는 정미경 씨는 평생 건강했습니다. 큰 병 한 번 없이 살아왔고 정기검진도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을 새워도 괜찮았고 술도 마음껏 마셨어요. 나는 원래 건강하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했죠. 주변 사람들이 건강검진 받으라고 해도 난 아픈 데 없는데 뭐하러라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정 씨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오른쪽 팔다리가 약간 마비되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건강을 너무 함부로 다뤘구나.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퇴원 후 정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간 스트레칭을 하고 하루 1시간씩 동네를 걷습니다. 식사도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짠 음식을 피하고 채소를 많이 먹으며 술은 완전히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건강을 잃었을 때의 그 무서움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제 정 씨는 정기검진을 빠짐없이 받고 몸에서 조금이라도 이상 신호가 느껴지면 바로 병원에 갑니다. 건강을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병이 생기고 나서 고치는 것보다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관계가 있어도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건강하면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눈을 감기 위해서는 마지막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침대에 누워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활동하다가 평안하게 잠들듯 세상을 떠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바란 마지막 모습 아닐까요? 다섯 번째 방법, 유언과 유품을 정리하세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불편해 하시나요? 많은 한국 사람들이 죽음을 금기시합니다. 재수 없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며 회피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장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강순옥 할머니 18세는 5년 전부터 자신의 죽음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장례 방식을 정하고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아직 건강한데 왜 벌써 그런 준비를 하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불길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강할머니는 먼저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나눠줄지 명확하게 유언장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을 때 명확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불편해했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다음으로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며 필요한 것과 버릴 것을 구분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은 따로 모아두고 나머지는 과감하게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버리기가 아까웠어요. 하나하나가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죽고 나면 자식들이 이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강할머니는 또한 장례 방식도 정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유골은 바다에 뿌려달라고 했습니다. 장례식도 간소하게 치르되 슬픈 분위기보다는 따뜻하고 감사한 분위기로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슬프게 보내지 말고 좋은 삶을 살다 갔구나 하고 따뜻하게 보내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녀들 한 명 한 명에게 그리고 손주들에게도 각각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글로 적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꼭 남기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나 이 아이들을 사랑했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를요.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고 나니 오히려 삶이 더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미련이 없어요. 언제 죽어도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할 말은 다 했고 정리할 것은 다 정리했으니까요. 이제 남은 시간은 온전히 나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죽음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남은 삶을 더 충실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눈을 감기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담담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유품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을 남기는 것. 이것이 책임 있는 어른의 마지막 의무입니다. 외롭지 않게 사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규칙적인 일상을 만드세요. 여러분, 혼자 살 때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아무렇게나 사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는 불규칙한 생활.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몸도 마음도 무너집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윤석호 씨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1년 동안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규칙적이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고 새끼를 제 시간에 먹고 밤 11시에 잠들었죠. 하지만 아내가 떠나고 나니 모든 게 무너졌어요. 새벽 3시까지 TV를 보다가 낮 12시에 일어나고 밥도 대충 라면으로 때우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반복되자 윤 씨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체중이 10kg 늘었고 혈압과 혈당이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우울증도 심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거울을 보는데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며칠째 같은 걸 입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윤 씨를 찾아온 것이 큰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함께 생활 계획표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이 간단한 스케줄표를 만들어줬어요. 아침 7시 기상, 7시 30분 산책, 8시 30분 아침 식사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생각했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알람을 꺼버리고 다시 자고 산책을 빼먹고 스케줄을 지키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매일 저녁 전화해서 확인했고 윤 씨도 조금씩 노력했습니다.
2주쯤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알람이 울리면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고 정해진 시간에 배가 고프더라고요. 한 달이 지나니 이제 스케줄표를 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윤 씨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체중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과 혈당도 안정되었습니다. 우울한 기분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씻고, 먹고, 운동하고, 자는 것. 이렇게 단순한 일상이 저를 살렸습니다. 규칙적인 일상은 혼자 사는 사람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혼자 있으면 게을러지기 쉽고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일상이 있으면 삶에 리듬이 생기고 그 리듬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 시간, 운동 시간, 취미 활동 시간, 잠자는 시간, 이런 것들을 정해두고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규칙적인 일상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삶의 의미를 만들어주고 하루하루의 목적을 부여해줍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라는 막막함이 아니라 오늘도 계획대로 하루를 잘 보냈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취미 활동을 가지세요, 여러분. 요즘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시나요? TV 보기, 스마트폰 만지기 외에 진정으로 즐기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많은 노년층이 시간을 때우며 살아갑니다. 재미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며 하는 것들.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 삶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부천에 사는 홍명자 씨는 은퇴 후 매일 TV만 보며 지냈습니다. 아침 드라마, 점심때 예능 프로그램, 저녁 뉴스, 밤에는 또 드라마.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있었어요.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할 게 없으니까요. 시간이 너무 안 가더라고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수채화 강좌를 연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친구의 권유로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첫 수업 때 백지에 사과 하나를 그렸어요. 50년 만에 처음 그림을 그리는 거였죠. 서툴고 어색했지만 묘하게 재미있더라고요. 붓으로 물감을 찍어 종이에 색을 입히는 그 과정이 신기했어요. 홍 씨는 그때부터 수채화에 빠졌습니다. 일주일에 2번 있는 수업 시간이 기다려졌고 집에서도 혼자 연습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수채화 영상을 찾아보고 도서관에서 관련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까 제법 그림다운 그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풍경화도 그리고 정물화도 그리고 꽃그림도 그렸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 놓으면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이제 홍 씨의 하루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무엇을 그릴지 생각하고 날씨가 좋으면 야외로 나가 풍경을 스케치합니다. TV를 보는 시간은 하루 1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취미가 생기니까 삶이 즐거워졌어요. 이제는 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그리고 싶은 것도 많고 배우고 싶은 기법도 많아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그림이 제 친구가 되어주거든요. 취미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즐거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성취감, 조금씩 발전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취미는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글쓰기, 사진 찍기, 요리, 등산, 낚시.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70세에 피아노를 시작해도 80세에 그림을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취미 활동은 또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고 정보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할 수 있습니다. 외롭지 않게 살고 싶다면 취미를 가지세요.
그 취미가 여러분의 하루를 채워줄 것이고 삶의 의미를 더해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웃과 교류하세요. 여러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시나요? 같은 층에 사는 이웃들과 인사는 나누시나요?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시대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살아도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습니다. 이웃이 아니라 그저 같은 건물에 사는 낯선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노년층에게 이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이 멀리 있어도 이웃은 가까이 있습니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이웃만큼 빨리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남에 사는 이경숙 씨 선생은 2년 전 집에서 넘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혼자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다쳤지만 휴대폰은 침실에 있었고 현관까지 기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대로 여기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옆집에 사는 김순희 씨는 평소 이경숙 씨와 자주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날도 아침에 신문을 가지러 나왔다가 이 씨의 집 앞에 신문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평소에 이 씨는 아침 일찍 신문을 가져가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점심때가 다 되도록 신문이 그대로 있길래 혹시나 싶어서 문을 두드렸죠. 김 씨는 안에서 들리는 미약한 소리를 듣고 관리사무소에 연락했고 결국 이경숙 씨는 구조되어 병원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옆집 아주머니가 없었다면 저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일 이후로 이웃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 일 이후 이경숙 씨는 이웃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분들과 정기적으로 차를 마시며 안부를 나누고 아파트 경로당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사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주변에 저를 신경 써주는 이웃들이 있으니까요. 서로 안부를 묻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받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외로움이 많이 사라졌어요. 이웃과의 관계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을 때 먼저 인사하기, 복도에서 마주치면 미소 짓기, 가끔 나눠 먹을 음식 전해주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깊어집니다. 외롭지 않게 살고 싶다면 이웃과 교류하세요. 멀리 있는 친구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더 든든합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나 모임에 참여하세요. 여러분, 집에만 있으면 세상이 점점 좁아집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TV에서 나오는 이야기뿐이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하루가 똑같이 반복됩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만날 사람도 많습니다. 특히 자원봉사나 각종 모임에 참여하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평택에 사는 최병철 씨, 가명튼 은퇴 후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가끔 자식들이 찾아오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정말 지루했어요. 매일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고 일주일이 그냥 지나가고 한 달이 그냥 지나갔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던 중 동네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용기를 내어 신청했습니다. 첫 봉사날 정말 떨렸어요. 아이들 앞에 서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망울을 보니까 긴장이 풀렸어요. 제가 읽어주는 이야기에 집중하고 웃고 질문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최 씨는 일주일에 2번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기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독거노인을 방문해서 말벗이 되어주는 봉사도 시작했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큰 기쁨인 줄 몰랐어요. 이제는 봉사하는 날이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날입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최 씨는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습니다.
같은 봉사를 하는 분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봉사가 끝난 후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봉사를 하면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았어요. 그리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는 동료들이 있어요. 자원봉사 외에도 다양한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등산 동호회, 독서 모임, 노래 교실, 댄스 교실, 서예 동호회 등 지역마다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에서 나와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 생각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기운도 없어지고 점점 세상과 단절됩니다. 하지만 사람들 속에 있으면 웃음도 나오고 대화도 나누고 새로운 자극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외롭지 않게 살고 싶다면 밖으로 나가세요. 자원봉사든 모임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집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무언가를 하세요. 그것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론,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삶.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현실입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 죽을 때도 혼자입니다. 그 사이의 모든 중요한 선택과 결정도 결국은 혼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것이 곧 외롭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고독할 수도 있고 풍요로울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게 눈을 감기 위한 5가지 방법을 기억하세요. 첫째, 매일 감사 일기를 쓰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둘째, 용서하는 법을 배우세요. 과거의 상처를 놓아주고 자유로워지세요. 셋째,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세요. 넷째, 건강을 소중히 여기세요.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세요. 다섯째, 유언과 유품을 정리하세요. 죽음을 담담하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도 기억하세요. 첫째, 규칙적인 일상을 만드세요. 삶의 리듬을 만드세요. 둘째, 취미 활동을 가지세요.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셋째, 이웃과 교류하세요.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세요. 넷째, 자원봉사나 모임에 참여하세요. 집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만나세요. 이 모든 것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나가는 것. 그리고 필요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노년의 모습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한 할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기대되고 저녁에 잠들 때는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고 감사해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후회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 아닐까요?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고, 나이 들었지만 의미 있게 살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매 순간 감사하며 사는 삶.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저녁 감사 일기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만 적어 보세요. 내일 아침 규칙적인 시간에 일어나 보세요. 그리고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이번 주에 새로운 취미 하나를 시작해 보세요. 관심 있었던 것에 도전해 보세요. 이번 달에 이웃에게 먼저 인사해 보세요.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1년 후, 5년 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혼자 산다는 것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나를 성찰하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혼자라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혼자 이 세상에 왔고 혼자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외롭게 살 것인가, 풍요롭게 살 것인가, 불평하며 살 것인가, 감사하며 살 것인가, 과거에 매여 살 것인가, 현재를 즐기며 살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삶의 교훈 채널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외롭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은 삶, 나이 들었지만 의미 있는 삶,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 내일도 기대되는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